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옵션의 위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옵션의 위험은 이제 그릭스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릭스는 옵션의 위험에 대해서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뭐 다양한 위험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가장 시작점이 되는 델타 위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델타를 이해하고 그 위험들을 좀 잘 이해하려면 약간의 수학적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또 수학이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이제 터부시하지 마시고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중학교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저 먼 기억이긴 하지만 첫 번째, 기울기를 구합니다. 기울기를 구하고 일반적으로 mx 플러스 n꼴이죠. y는 mx 플러스 n꼴, 얘가 기울기, 그리고 얘를 y절편이라고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미분을 배우시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웁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어떤 이렇게 구부러진 함수가 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스치듯이 지나는 직선, 이걸 접선이라고 하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점을 이제 x가 a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으로 구했으니까 이 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수학이 올라가면 저 평면의 방정식까지 배우는데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는 일변수 함수, 우리가 그냥 평면에 그리는 xy축으로 그리는 함수고 얘는 이제 변수가 3개로 늘어나죠. 3개 이상, 2개 이상.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제 평면으로 접하는 평면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배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테일러 정리라고 해가지고 미분이 무한번 되는 아니면 어느 정도 미분이 되는 함수에 대해서 다항식으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다. 이게 테일러 정리의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꼭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 부분까지는 아니고 저 평면까지도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접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정도 알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은 풋옵션을 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콜옵션 매수한 것도 있고 풋옵션 매도한 것도 있고 뭐 콜옵션 매도한 것도 있고 여러 개의 옵션 포지션을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할 때마다 가장 편한 게 풋옵션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델타를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풋옵션 기초하산을 팔 권리를 매수한 겁니다. 팔 권리를 매수한다. 이게 조금 헷갈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기초자산이고 이걸 수익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기초자산이 상승을 할 때는 수익이 감소하는 이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풋옵션 매수 포지션은 이것과 같다. 그래서 이 차트에 뚱뚱하게 실선으로 풋옵션의 페어풀을 그려봤습니다. 이 부분이죠. 시장이 하락하면 내가 돈을 버는 거고 시장이 상승하면 손실이 나는 구조. 이걸 그냥 풋옵션 매수 포지션. 이걸 다 풋옵션 매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풋옵션을 매수한 포지션은 이것과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뭔가를 매수를 했잖아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4억을 주고 이 옵션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액면금액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계약에 대한 뭐 금액, 그러니까 100억어치 정도 매수를 한 거죠. 100억어치의 권리가 있는 것을 4억을 주고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풋옵션을 매수한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제가 이 위험에 대해서 강의를 할 동안 일단 손익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풋옵션을 매수하고 시장이 하락하면 수익이 난다고 했죠.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면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원래 이 옵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풋옵션을 매수하고 났더니 자꾸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부터 5% 하락한다고 하면 아까 4억을 주고 샀던 옵션이 6억으로 증가합니다. 2억을 번 거죠. 반대로 5%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이 5% 상승을 하게 되면 4억을 주고 샀던 옵션이 2억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2억 손실을 받네요. 그러면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빠지면 돈을 벌고 시장이 오르는 건 손실이 나는 건 알겠어. 그런데 도대체 얼마가 나는 건가 확인이 되셨죠? 5% 움직일 때 2억을 벌고 5% 올 때 2억의 손실이 납니다. 그럼 여기 생각해야 될 거는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난 옵션을 사가지고 손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손익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초자산을 매수하면 되잖아. 주식을 매수하면 되죠. 그러면 제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포지션은 일단 풋옵션 매수를 했으니까 시장이 올랐을 때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익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주식을 매수했어요. 주식을 매수하면 당연하게도 오르면 당연히 수익이 나고 하락하면 손실이 나죠. 주식을 매수했으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손실이 나고 한쪽에서는 이익이 납니다. 상승을 했을 때. 그리고 하락했을 때도 한쪽에서는 이익이 나고 한쪽에서는 손실이 나죠. 그럼 여기 생각이 나는 거죠. 일단 방향은 찾았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얼마나 매수해야 되는데 아까 4억을 주고 100억어치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풋옵션을 매수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얼마나 매수를 해야 얘가 발생하지 않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포지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다음 질문 당연히 도대체 매수해야 된다는 걸 알겠어.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5% 올랐을 때 2억의 손실을 보고 5% 하락했을 때 2억의 이익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풋옵션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5% 올랐을 때 2억을 버는 게 있으면 되겠네. 그리고 5% 빠졌을 때는 2억의 손실까지는 나도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풋옵션에서 벌어줄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는 그냥 방향만, 손익의 방향만 결정했다고 하면 이건 숫자까지 맞아들었죠. 서로 2억씩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손익이 없어져요. 이 얘기인즉슨 다시 정리드리면 애초에 풋옵션을 샀고 그런데 자꾸 얘가 손익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면 되나? 그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풋옵션을 사고 주식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얼마치 사면? 답은 40억입니다. 40억을 사면 풋옵션을 매수하고 주식을 매수한 거에서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구나. 기초자산이 움직이더라도.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계산 방식은 기초자산이 총 10% 움직일 때 손익이 4억 발생을 했기 때문에 40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0억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40억이 나왔죠. 그러면 마음 편하게 풋옵션을 사고 주식을,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이죠. 40억을 사면 난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다. 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델타의 정의가 나옵니다. 델타의 정의는 기초자산의 변화량분의 옵션 가치의 변화량.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5% 움직일 때 손익이 옵션 가치 2억이었죠. 기초자산의 변화량분의 옵션 가치의 변화량. 그래서 얘가 40억이 나온 겁니다. 이 델타의 정의 보통 위험 해지 비율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하면 옵션 가치를 기초자산 가격으로 미분한 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근데 기초자산 변화량, 옵션 가치의 변화량을 그냥 책에서 나온 숫자대로 정의를 외우기보다는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아 델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조금 더 이제 아까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게 되면 아까는 5%에서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까지 큰 구간으로 손익을 구했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엄청 예민하게 구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에 사람은 이 구간에서의 델타를 찾게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한 델타의 의미가 뭐죠? x의 변화량을 빡빡빡빡 줄여가는 거예요. 0에 가깝게. 리미트의 개념이죠. 리미트의 개념을 빡빡빡 줄여가면 과연 이 근처에서는 얘가 얼마나 움직일까? 그럼 굉장히 미세하게 변화량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분의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쉽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아까 숫자로 얘기를 했는데 델타량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옵션 가치의 변화량이니까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손실이 나올 거고 델타를 가지고 있으면 델타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델타량의 그 주식에서 이익이 날 테니까 결국에 결론은 기초자산이 움직여도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델타를 해지 비율이라고 해요. 해지는 보통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위험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옵션을 사놓고 내가 위험을 막으려다 보니 당연히 델타를 구해야 되고 델타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구나까지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뭐하러 돈도 안 벌리는데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지? 어차피 돈을 안 벌기 위해서 해지를 한다며 안 버는데 왜 이런 거를 왜 하나?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신경만 쓰이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많이 움직인다면 아까는 5% 마이너스 5% 플러스 5%까지 움직임에서 고려를 했다면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는 여기서부터 5%까지만 움직였는데 만약에 10%까지 움직인다면 기초자산이 이제 10%까지 굉장히 과도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손실은 이만큼 발생을 하고 수익은 이만큼 발생을 해요. 반대로 하락했을 때 아까 5%일 때는 요거랑 얼추 비슷하게 2억 정도로 맞춰놨는데 10%까지 빠진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손실은 주식의 손실은 이만큼 발생을 하고 수익은 이만큼 발생합니다. 눈으로 보시기에도 차트로 눈으로 보시기에도 이때는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얘랑 얘가 비슷해 보이는데 크게 움직였더니 이 화살표와 이 등락이 차이가 납니다. 얘가 더 크죠.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을 때도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이쪽 부분이 더 큽니다. 실제로 값을 좀 구해 보면 아까는 5% 움직였을 때는 오케이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걸 만들어 놨어. 그런데 10%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 상승을 하면 풋옵션에서는 2% 손실이 발생하고 주식 매수에서는 4%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4%는 아까 40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40억에 대해서 10% 오르면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 빠지게 되면 풋옵션에서 6% 정도 이익이 납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한 거에서는 4%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넷을 하면 플러스 2% 그리고 얘네 둘이 넷을 하면 또 플러스 2%입니다. 자, 이게 델타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약간 취지에 벗어나긴 하죠. 델타는 기초자산이 움직였을 때 옵션 가치의 변화량, 미분값을 이용해서 손익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포지션, 그렇죠. 델타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익이 0이 되기는커녕 많이 움직이면 많이 빠지거나 많이 오를 때는 양방향으로 수익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옵션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 크게 움직이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옵션을 그럼 사기만 하면 돈을 버나?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여기서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은
그럼 도대체 다른 어떤 위험이 있을까?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오늘은 델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 델타 이외에 다음 위험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